정말 우리나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기회를 잡은 회사는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HBM 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결국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론의 헐값에 팔릴 뻔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믿고 고 한 거죠. 결국 이 AI 혁명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6천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20%에서 30%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6대 4, 7대 3 정도로 D램이 6이나 7 정도 비중 차지하고 낸드 플래시가 3이나 4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체 60%에서 70%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정말 2%?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파운드리는 빠져 있는데,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그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을 입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잡은 회사는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용도로서 보면 반도체라는 게 PC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가 범용이었잖아요. 그리고 D램도 범용이었고 낸드 플래시도 범용이었죠. 근데 이게 모바일 혁명 들어서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 GPU 같은 범용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AP를 쓰기 시작했죠. AP는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TSMC가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구조였고요. 이 모바일 혁명의 결과로 TSMC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최근에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의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지금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고요. 이거는 엔비디아에 딱 맞게 최적화돼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PC 시대에는 CPU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시스템, 컴퓨터가 구성이 됐고요. 모바일 시대에서도 사실 GPU가 뭐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중요하긴 했지만 뭐 CPU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AI 시대는 CPU보다 GPU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PU에서 GPU로 완벽하게 헤게모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GPU라는 게 원래 디스플레이 픽셀 하나하나를 연산하는 건데 그게 아주 뭐 어려운 연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GPU가 연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뭔가 보내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CPU가 연산하는 양만큼 데이터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DDR 같은, 그리고 LPDDR 같은 그냥 범용 메모리를 써도 됐었는데, 지금은 GPU가 연산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병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HBM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넓은 도로를 통해서 보내주는 메모리가 필요해진 거죠. 그게 H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그냥 단층 주택이라고 생각하면요, 지금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거의 주상복합처럼 한 개의 건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흔히 우리가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GPU가 있고 D램 아파트인 HBM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는 IFC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호텔, 한쪽은 오피스인데 지하로 다 연결돼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빨리빨리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AI 때문에 그렇고요. AI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대량의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HBM이라는 고대역폭이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거고,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메모리, 우리 D램이라는 거는 보통 인풋, 아웃풋 입출력 단자가 32개였습니다. 그러면 32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가는 도로가
32차선인데요. 근데 HBM은 1024개 인풋 아웃풋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1024개 도로가 생긴 거죠. 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데이터가 운송하는 거죠. 그게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HBM 마켓 쉐어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삼성전자가 한 40%대 정도,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 한 10%가 안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질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HBM이라는 게 HBM3하고 3E거든요. 엔비디아의 호퍼 H 시리즈에는 HBM3가 들어가고, 호퍼 H200하고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는 HBM3E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은 거의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아주 조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70%가 안 되거든요. HBM 사업 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사실 이익은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본다고 보시면 돼요.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는데, 결국 전영현 부회장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HBM4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었냐 실패였냐 라고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HBM4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HBM4를 통해서 삼성이 SK하이닉스를 뭔가 추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HBM3E 대비해서 HBM4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일단은 입출력 단자 수가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공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D램하고 D램을 붙일 때 열 압착 방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TC 본딩이라고 하죠. 서멀 컴프레션 본딩으로 이렇게 중간에 아주 마이크로 펌프를 써서 붙이는데, 여기 이제 또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보통 HBM이라는 게 1층은 로직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 시스템 반도체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인데, 이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주문형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기존 HBM3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HBM4의 베이스 다이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뭔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결국 HBM4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이 뭔가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삼성이 HBM4 쪽에서 개발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원래는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삼성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서 4나노 핀펫 공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팹을 쓰기로 했죠. 왜냐하면 5나노 핀펫 공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메모리 회사가 5나노 공정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는 SK하이닉스가 하고 제조는 TSMC가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삼성이 HBM4의 베이스 다이를 TSMC 팹을 쓰기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은 일단 HBM 쪽에 정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는 그 우리 IMF 때 외환위기 때 빅딜이라는 걸 통해서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뭐 인수합병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LG 반도체에서 있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매그나 칩이 됐고요. 그때 당시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였는데,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재무적인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말 마이크론의 헐값에 팔릴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이닉스 직원들의 반대를 통해서 결국은 매각이 무산됐고요. 2010년대 초반에 SK그룹에 팔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고요. D램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만년 2등 자리를 차지했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위가 4등, 5등 수준으로 굉장히 뒤쳐져 있었는데,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게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인데, 거기를 인수하는 걸 통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도 2등 기업으로 올라서긴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졌었습니다. D램에서 엄청난 적자를 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솔리다임을 잘못 인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위기론이 부각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 상반기만 해도 어렵게 외화채 발행해가지고 겨우 뭐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AI 혁명으로 HBM이 정말 살려준 거죠. 그래서 HBM이 정말 터지면서 정말 지금은 메모리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HBM 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원래 HBM이라는 거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쓰려고 원래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사실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는 별로 쓰이지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뭔가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은 데서 요구는 있었지만 결국 대량으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이거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믿고 같이 이제 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 이 AI 혁명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HBM3라는 아이템이 사실 SK하이닉스를 기사 회생을 넘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1등을 넘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됐고 결국 HBM3를 기반으로 HBM3E까지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HBM3E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원래는 3분기 내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예상이 됐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에 가장 잘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는 게 HBM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라는 게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결국 디바이스로 다 AI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우리 디바이스에 모든 AI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그 AI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프로세서에 맞는 최적화된 또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흔히 뭐 마일드 HBM이라든지 아니면 PC에 약간 그런 새로운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그게 VF라고 하는데요. Vertical Fan Out이라고 하는 LPDDR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HBM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만드는 기술인데 전문용 메모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다변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에도 많이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최적화된 또 HBM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것들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런 쪽에서 뭔가 기회를 맞이한 건 분명한데 SK하이닉스가 좀 뭔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워낙 재무적으로 취약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배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SK그룹 자체도 지금 자금력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이거는 결국 이제 SK온이라는 이제 2차 전지 회사에서 사실 막대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크게 뭐 어려워질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HBM 쪽 비중을 높여갈 거고요. 그리고 기술 주도권도 강화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됐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이 주문형 메모리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쪽에서도 사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긴 한데 워낙 전방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실 AI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거래처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검증돼 있고 잘하던 회사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HBM3까지 밀어주다가 HBM4부터 갑자기 뭐 다른 회사를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크게 지금 경쟁력이 훼손할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들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계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뭔가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려면 설계 역량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IP들을 확보를 하고 더 좋은 거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인수합병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자금력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 미국 중심으로 칩4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칩4 동맹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도체 설계 기술의 70%는 미국에 있고 반도체 공정 기술의 그러니까 그 장비 기술의 50%는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TSMC 파운드리가 압도적이고요. 대만을 사실 지켜주는 회사죠. TSMC는 대만에서 호국 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전에 이제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대만의 반도체 실드 이야기를 했죠. 결국 TSMC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왜냐면 TSMC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은 그런 반도체 실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했지만 결국 TSMC의 주도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AI 혁명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가 대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만의 1인당 GDP가 이제 우리나라를 조만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수혜를 받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이번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첨단 후공정 기술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디스코라든지 텔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았고요. 한때 정말 그로기 상태를 몰렸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이제 이걸 기회로 라피더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첨단 공정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미국의 IBM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TSMC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첨단 후공정 기술을 더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TSMC의 그 구만모토 팹을 유치해서 여기에 JSMC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요. 사실 우리도 뭐 수혜를 보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수혜를 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했어도 정말 우리나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잘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족하고 그리고 맞춤화되어 있는 이제 메모리라는 게 기존의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면 결국 고객 맞춤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조직이나 어떤 대응이 유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생태계들이 취약하죠.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쪽이 이제 생태계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HBM은 우리가 무조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HBM처럼 이렇게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부상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경쟁력 있잖아요.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1X, Y, Z 그리고 A, B, C까지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1C 공정 이후에는 결국 디램도 3D 디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기술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소재 부품들도 새로운 것들을 잘 발굴해서 해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사실 뭐 HBM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결국 고객 지향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 MR 머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술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하려면 언더필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EMC라는 그 소재하고 언더필을 그냥 하나로 컨버전스 해버린 건데 그 소재가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독점하는데 그 회사하고 또 5년 독점 계약을 바인딩을 해놨어요.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정말 운도 좋았지만 그만큼 실력도 겸비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 만들면 잘 팔린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B2B 시장, 범용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걸 거기에 맞게 최적화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더 고객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개발 단계부터 많은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쪽이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점점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생태계들도 많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 벤처 시장부터 유통시장까지 많은 붐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 취약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자원이 뭔가 신성장 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미국처럼 뭔가 잘 컨트롤해서 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점이나 전문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정말 이제 우리는 반도체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AI를 구현하려면 결국 반도체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큰 반도체 시장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은 기존의 반도체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도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 뜨는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